50견 수술 없이 한 번에 낫는 방법, 브리즈망 시술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태원 정형외과의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욱입니다. 이상 50견이라는 표현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50견이라는 진단명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이 쓰시니까 저도 환자분들께 이제 50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 맞습니다. 그 유착이란 거는 들러붙는다, 들러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고요. 관절 낭염이란 거는 어깨 주변에 관절낭이 있는데 그 관절낭에 염증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 낭염이 50견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진단면으로는 동결견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영어로는 프로즌 숄더라고 하는데요. 디즈니 영화 프로즌이라는 영화가 이게 다 모든 거 다 얼려버린다는 뜻인데, 이 프로즌 숄더도 어깨가 마치 얼음이 온 것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즌 숄더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 어쨌든 50견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만은 50견이라는 표현을 오늘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50견이라는 병명이 생긴 이유가 이게 50대에 가장 호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실 50견은 모든 연령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대에서 가장 많이 호발하기 때문에 50견의 이름을 일종의 별명 같은 거죠. 그래서 별명이 붙게 됐는데 실제로 외래 진료를 보면은 50대 환자분들, 뭐 40대, 60대 환자분들은 제가 진단면을 이제 50견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환자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왜냐면은 50견이라는 병이 50대 전후에 많이 생긴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만약에 환자분의 나이가 70대고 80대다. 근데 그런 환자분들께 제가 50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이런 진단명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좀 고개를 갸우뚱 하십니다. 하지만 50견이라는 병은 모든 연령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50대에서 가장 호발하지만은 70대, 80대에도 50견이 있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그런데 50대에 생기는 50견이랑 또 70대에 생기는 50견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회전근개 파열이 없는 경우가 많고 순수하게 50견만 있는 경우가 많지만 70대, 80대 환자분들께서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뭐 석회성 건염이라든지 아니면 이두박근 장근의 파열이라든지 이런 퇴행성 변화가 많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50견이라고 하더라도 50대에 생기는 젊은 환자에 생기는 50견과 그 다음에 70대, 80대 환자분 사이에 생기는 50견이 좀 차이가 있다. 하지만 70대, 80대에서도 50견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외래에서 70대, 80대 환자분들께 50견이라고 말씀드리면은 항상 저를 좀 이게 불신의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정상 어깨를 그린 거고 오른쪽 어깨는 50견의 어깨를 그린 건데 이 두 개의 그림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님 안녕하세요. 네. 그 질문은 제가 중간중간에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에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색 부분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관절낭입니다. 그림처럼 정상어깨에서는 관절낭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요. 하지만 50견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낭이 빨갛게 염증이 많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견이라고 하는 병은 이렇게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 있습니다. 어깨 주변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약간 부풀어져 있습니다. 양장 약간 부풀어져 있고 실제로 풍선처럼 아주 얇은 구조물이 정상적인 구조물인데 이 50견이 생기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바람이 다 빠져서 쪼그라든 풍선처럼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는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절낭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관절망이 원래 얇아야 되는데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심해지고 어깨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건데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요게 관절낭이라고 하면은 요게 어깨 관절입니다. 원래 관절낭은 그림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어서 이렇게 어깨를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오십견이 생기게 되면은 이 관절낭이 두꺼워지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면은 어깨가 잘 돌아가지 않고 조금만 건드려도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바로 오십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오십견이랑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인데, 이 관절낭이 원래는 풍선처럼, 왼쪽 그림처럼 풍선처럼 부풀어 있어야 되는데 이 풍선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쪼그라들어서 어깨 통증이 심하고 어깨가 잘 돌아가지 않는 병명을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고 그냥 흔히 오십견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십견으로 수술한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십견 때문에 수술한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저도 옛날에 오십견으로 수술을 많이 해드렸고요, 내시경으로. 그래서 실제로 수술할 때 관절 내시경으로 소견을 보시면은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정상적인 관절낭이고요. 정상적인 관절낭의 경우는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하얗게 보인다는 자체가 염증이 없는 상태이고 관절낭이 건드려 보면 굉장히 얇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 같이 내시경으로, 저희가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하는데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할 때 이 관절막을 보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요거는 골두입니다. 요 부분이 바로 관절낭인데요. 이 관절낭이 지금 아주 시뻘겋게 보입니다. 그 얘기는 이 관절낭의 염증이 지금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건들기만 해도 피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 얘기는 이 부분이 염증이 아주 심하고 그 다음에 관절낭을 저희가 내시경 수술할 때 이 관절낭을 잘라버립니다. 이 관절낭을 자르는 게 바로 오십견 수술인데요. 관절낭을 잘라보면 관절낭이 아주 두꺼워져 있습니다. 원래는 한 1mm도 안 돼야 되는데 실제로 오십견인 경우는 관절낭이 두꺼워져서 한 5mm 정도로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심지어 그보다 더 두꺼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관절낭의 염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뭐 예를 들다가 뭐 버스에 손잡이 잡고 가다가 조금만 흔들려도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자지러지는 그런 통증을 경험하는 이유가 이 관절낭의 염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치료를 할 때 이 관절낭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오십견을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어깨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 외래로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일단 만세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만세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만세가 돼야 되는데 왼쪽 그림처럼 이 한쪽이 돌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돌아 올라가는 경우는 관절이 굳어있다는 증거고, 요걸로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등을 한번 긁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을 뒤로 해서 등을 긁어서 양쪽을 비교해 봅니다. 요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은 오십견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진단할 수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 두 가지 동작을 했는데 왼쪽 오른쪽이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한쪽 어깨가 관절이 굳어 있다는 얘기고,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에 쉽게 오십견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을 진단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문제가 나이가 들면서 어깨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단순히 오십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오십견에다가 회전근개 파열, 그 다음에 석회성 건염, 뭐 이두박근 장근의 염증이었다든지 여러 가지 병변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진단이 어렵고, 그런 경우는 어깨를 저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십견 진단은 특별히 엑스레이랑 MRI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이 두 가지 검사로도 쉽게 오십견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십견 진단은 일단은 관절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착 때문에 어깨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옷을 입거나 벗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옷을 입거나 벗기 힘들다, 그 다음에 머리 빗기 힘들다, 그 다음 손을 뒤로 해서 옛날에 브래지건을 잘 했는데 요즘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목욕할 때 이 등이 잘 꺾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밤에 돌아 누우면은 이게 돌아 누울 때 어깨가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돌아 누우기 힘들다,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 이렇게 잡으려다가 갑자기 이렇게 악 소리 나면서 자지러진다, 이런 게 다 오십견의 증상이고요. 사실 환자분들께서 외래로 오시면은 이런 증상을 공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만, 환자분께서 얘기하시는 증상만 잘 들어도 오십견이 있겠구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외래보면 환자분들께서 50견은 저절로 낫는 병인데 굳이 치료를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신 경우가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실제로 50견의 경과를 보면은 평균 유병 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절로 나을 수 있긴 한데 그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굉장히 길고 문제는 이 치료를 안 받았을 때 이 치료가 한 2년, 3년 지났을 때 한 절반 이상에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후유증인 어깨가 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은 관절이든 뭐 근육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은 근육도 만약에 위축이 되고 관절 자체가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 자동차도 주차장에 뭐 한 달 이상 자동차 세워놓으면은 자동차가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십견 때문에 팔이 잘 안 돌아가는데 이거를 한 1년, 2년 놔두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 회복되더라도 이 어깨 주변이라든지 목 주변에 근육이라든지 근육이 많이 빠져 있고요. 그런 게 나중에 기능적으로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십견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병이고 나중에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또 잘 됩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께서 수면 장애가 흔합니다. 이게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잠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보통 어깨 문제 있는 경우는 누우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려고 눕는데 돌아 눕기가 힘들고 돌아 눕다가 어깨가 아파서 깨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오십견 경우는 잠을 잘 못 자고 결국은 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오십견의 치료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관절낭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굳어 있는 거를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치료해야 되는데요. 관절낭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는 거는 저희가 이 관절낭에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통증이 많이 심하게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이 굳은 어깨는 유착, 들러붙은 것 때문에 어깨가 잘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 관절낭을 늘려주는 치료가 흔히 말하는 뭐 도수치료, 그 다음에 수학 팽창술, 그 다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브리즈망 시술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린 건데요. 내시경으로 저희가 오십견 수술할 때 실제로 이 관절낭을 보면 왼쪽 그림처럼 관절낭이 염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아주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을 잘라서 보면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낭의 전체, 어깨 전체 관절낭에 다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절낭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사실 유일한 치료가 주사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 치료는 오십견을 치료하는데 필수적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관절낭의 염증이 심했던 것을 주사를 이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필수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혀서 오른쪽 그림처럼 다시 염증이 없는 그런 하얀색의 생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십견 치료에 체충격파도 도움이 되는데요. 체충격파는 손상된 힘줄이라든지 그런 걸 재생하는 데 도움이 치료가 탁월하고요. 또 체충격파의 치료는 하게 되면은 혈류가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가 좋아지면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인자를 많이 불러 모으게 되고 결국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체충격파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잠깐 질문을 조금 몇 분을 해드리고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병원은 체충격파가 안 아픈가요? 너무 아파요. 네, 안 아픈 체충격파 치료 없나요? 네, 네, 체충격파 치료는 저희 병원에도 두 대가 있는데요. 체충격파 치료는 원래 좀 아픈 치료입니다. 그래서 안 아픈 체충격파 치료는 없고요. 체충격파 치료는 말 그대로 몸 밖에서 초음파 파동을 이용해서 어깨 손상된 조직에다가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주게 되면은 그쪽에서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면서 혈류가 개선되면서 새로운 조직들이 새로운 성장 인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조직을 치유하는 그런 기전인데요. 체충격파 치료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충격파 기계마다 좀 다르지만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보통 많이 아픈 경우는 가장 약하게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체충격파 치료하면서 조직 재생이 되고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강도를 조금씩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는 게 맞고요. 체충격파 치료는 아프지만 아픈 만큼 효과가 있고 저도 한 번씩 문제가 있으면 직접 체충격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혜숙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제 지인이 45세인데 50개는 시술을 받았다고 해요. 피부과에서 시술이란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정형외과로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이 피부를 절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외가 시술이라고 있는데 50개는 고치는 어떤 과정이 시술이고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수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정형외과 영역에서 시술은 굉장히 흔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디스크라든지 뭐 협착증 같은 경우에도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최유식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이 맞습니다. 수술은 기본적으로 절개를 하는 거를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절개하지 않고 하는 것을 모두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형외과에서는 하는 시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시술이 굉장히 많고요. 뭐 대표적인 뭐 디스크 시술이라면은 뭐 신경성형술, 그다음에 수액성형술 굉장히 많고 그다음 어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말씀드릴 뭐 브리즈망 시술 등이 있고 뭐 이렇게 시술이랑 사실 많이 있고 아마 50견으로 시술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아마 브리즈망 시술 아니면은 뭐 수액 팽창술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시술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강의를 돌아가서 자, 그다음에 염증은 이제 이렇게 주사를 이용해서 치료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굳은 어깨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제 그런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굳어 있는 어깨를 풀어주는 과정은 이제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다리를 찢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어릴 때는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찢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면서 다리를 일자로 안 찢다 보니까 이제 다리를 찢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일자로 다리를 못 찢는데요. 50견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굳어 있는 관절을 풀어주는 것은 다시 다리를 일자로 찢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리를 일자로 찢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증을 참고 조금씩 늘리다 보면은 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50견을 치료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고 문제가 그러한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내가 일자로 안 찢어지는데 내일 당장 일자로 찢어라 그러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런데 브리즈망 시술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루 만에 다리를 일자로 찢을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굳은 어깨, 다리를 일자로 찢는 과정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도수치료. 도수치료를 통해서 내가 너무 다리를 찢기가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도와줘서 다리를 일자로 찢는 과정을 저희가 도수치료를 하고 당연히 조금씩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액 팽창술이라는 것은 어깨 관절 속에 바늘을 꽂고 그 바늘을 통해서 물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물이 많이 집어넣어서 그 수압을 이용해서 쪼그라든 관절낭을 좀 넓혀보자는 취지로 하는 거고요. 요 두 가지가 좀 기본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걸로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걸로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해결되지만은 이 두 가지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오늘 말씀드릴 브리즈망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브리즈망 시술은 쉽게 말해서 내가 하루 만에 다리를 일자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다리에다가 마취를 하고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가 일자로 한 번에 쫙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브리즈망 시술을 한 거고 당연히 마취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는데 마취를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아니고 그냥 곡소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한 다음에 통증을 못 느끼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사람이 의사가 있죠. 정형외과 의사가 눌러서 무릎을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로도 해결 안 되는 경우 아주 극히 드물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어깨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두꺼워져 있는 관절낭을 가위로 잘라버리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수액 팽창술이라는 것은 정상 관절낭은 왼쪽 그림처럼 풍선처럼 부풀어 있어야 되는데
이 오십견이 생기게 되면 이 풍선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이렇게 바람이 빠져서 쪼그라든 것처럼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쪼그라든 풍선을 관절낭을 수압,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서 다시 부풀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치료도 도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심하지 않은 경우에 도움이 되고요. 문제는 이 관절낭 자체가 정상적인 관절낭이 아닙니다. 관절낭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이미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압으로 풍선처럼 쉽게 다시 불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압 팽창술이라는 것은 마취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또 유발이 되고 당연히 효과가 마취해서 하는 브리즈망의 시술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서는 효과가 좀 드물기 때문에 좀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시술 효과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액 팽창술도 도움이 되는데 오십견이 심하지 않는 환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브리즈망 시술인데요. 브리즈망 시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하루 만에 다리를 일자로 찢고 싶다. 그러면은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마취를 합니다. 근데 그 마취는 전신 마취가 아니고 국소 마취. 보통 목에다가 마취를 해서 팔 전체를, 어깨를 포함한 팔 전체를 마취를 시킵니다. 전신 마취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브리즈망 시술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고요. 같은 이름으로 관절 수동술, 그 다음에 마취 하에하는 도수 조작술이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또 똑같은 이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시술을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소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 주변에 팔 쪽으로 가는 신경이 있는데요.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을 여기서 마취를 하게 되면은 어깨부터 이 통증을 다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소 마취로 해서 마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어깨를 힘으로 눌러서 어깨를 꺾습니다. 그래서 쪼그라져 있던 관절남을 이렇게 의사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꺾는 과정이 있고요. 보통 이 과정이 보통 5분 내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조금 경험이 많은 그런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저같이 경험이 많은 의사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깨를 다 꺾어서 360도 다 돌아가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술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은 국소 마취를 직접 하는 시간은 보통 5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마취를 하고 나서 마취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되고, 충분히 마취가 끝났으면은 정형외과 의사가 이제 브리즈망 시술을 해서 쪼그라드는 관절망을 조금씩 이완시키고 늘리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5분 이내에 끝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입원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팔 전체가 마취되어 있기 때문에 시술하는 과정에서 통증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술이 끝나도 마취가 풀 때까지는 통증이 당연히 없고, 마취가 풀려도 오십견 때문에 워낙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통증이 그보다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수술 없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치료된다는 겁니다. 주사라든지 수액 팽창술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브리즈망 시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가장 빠르게 이거를 다 돌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한 번에 다리를 일자로 찢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반복적인 주사 치료를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시술로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술 전에 국소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분들이 이제 브리즈망 시술이 좋냐? 그러면은 처음부터 오십견 환자분들에게 브리즈망 시술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주사나 도수 치료로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한 100명의 환자분들 치료하게 되면 90명 이상의 환자분들, 많게는 95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사로 그다음에 도수 치료로 하면 다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치료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리고 수행 팽창술을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브리즈망 시술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되고, 그 다음에 가끔 오십견이 통증이 너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건들기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외래로 왔을 때 살짝 돌리려고 해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즈망 시술 후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브리즈망 해서 저희가 어깨를 다 360도 다 돌려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를 그냥 두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어깨가 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즈망 시술을 하고 나서 다 끝난 게 아니고 브리즈망 시술 후에 다시 늘어났던 관절망이 다시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유착이 생긴다 그러는데요. 이 유착이 생기지 않게 환자분께서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아주 빠르게 유착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를 일자로 찢어서 만들어 놨지만은 이 다리 찢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셔야지, 매일매일 다리 찢는 연습을 하셔야지 다시 관절이 굳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0개는 스트레칭인데요. 브리즈망 시술에도 당연히 환자분들께서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 그냥 내가 50견이 있는 환자분들도 이거를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50견 환자분들에게 이 영상 꼭 보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경우는 50견이라는 병 자체가 원래 어깨 통증이 있는데요. 이게 스트레칭 하려고 하면 통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보통 정형외과 의사가 아프면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50견 운동 같은 경우는 아프더라도 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제가 50견을 치료한 과정은 다리 찢는 거랑 비슷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리 찢을 때 원래 아픕니다. 그걸 참고 해야지 다리를 더 찢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견도 통증이 있지만 그 통증을 참고 해야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게 해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드리면은 벽타기 운동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을 앞으로 기대서 어깨를 이렇게 찢습니다. 이렇게 전방 거상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벽타기 운동이 있고, 그래서 같은 운동인데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슬라이딩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퀴가 달린 의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를 찢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서서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서셔도 되고 의자 하셔도 됩니다.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자에서 하시는 게 굉장히 더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봉을 이용한 외회전 운동입니다. 그림처럼 봉을 이용해서 오른쪽 어깨가 굳어 있다. 그럼 이렇게 밀어서 오른쪽 어깨를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봉을 이용해서 외회전 운동을 시키고, 근데 가끔 환자분들께 이 운동을 설명드리면은 잘못하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처럼 이 겨드랑이가 이 팔에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겨드랑이에 이 수건 같은 걸 끼고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잘못된 걸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가 팔에서 떨어지지 않고 외회전, 밖으로 회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하시면 안 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겨드랑이가 붙은 상태에서 봉을 밀어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외회전 운동인데 봉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문틈에다가 팔을 걸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 방법은 봉이 필요 없으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봉이 없는 경우에 뭐 우산이라든지 뭐 골프채 같은 거 하셔도 되는데, 그보다 이렇게 문틈에다가 팔을 걸고, 이렇게 다 문틈에 팔을 걸고 내 몸을 돌려서 외전 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쭉 늘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문틈에다가 팔을 걸고 내 몸을 돌려서 어깨를 외전시켜서 운동을 시킵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문틀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운동인데요. 앞쪽에 관절막이라든지 대흉근 스트레칭인데, 문틈에다가 팔을 90도로 든 다음에 문틈에다가 팔을 걸고 내 몸을 돌려서 앞쪽에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암 스트레칭입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팔을 꺾어서 후방 관절낭을 이완시키는 크로스암 스트레칭. 그 다음에 슬리퍼 스트레칭이라고요. 이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반대쪽 팔로 눌러서 내전을 시켜줍니다. 옆으로 누워서 반대쪽 팔로 눌러서 내전 운동을 시켜주는 슬리퍼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게 스트레칭 중에서 제일 어려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타월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뒤쪽으로 타월이라든지
뭐 우산 같은 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타올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잡고 반대쪽을 잡아당겨서 올립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아마 50경 운동 스트레칭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고, 그다음 50경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요 동작이 가장 마지막에 좋아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올을 이용해서 하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하고,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지 다시 재유착이 생기지 않고 다시 관절을 굳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시술해도 당연히 매일매일 스트레칭 해야 되겠지만은 시술이 필요 없는 50견 환자분들도 이 스트레칭을 매일매일 하셔야지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은 50견은 거의 대부분 주사랑 도수치료,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영점이 극심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주사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브리즈망 시술이 가장 빠르고 치료 효과가 좋은 그런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